바로 그런 변화 중에 하나가 이번에 김정은의 발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다. 호칭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전까지 이제 남한, 뭐 괴뢰도당이라는 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남한이라고 남조선이라고 얘기한 건 자기들이 이제 북조선이니까 하나의 완전체에서 갈라진 두 개의 존재 뭐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조금 뭔가 상황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변화를 가져가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게 오랫동안 북한 주민들한테는 금기어였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과거에 우리가 북한에 40kg 드림 그 PP 마대로 해가지고 쌀을 담아서 보낼 때 맞아요. 거기에 쌀 40kg 대한민국 해가지고 녹색으로 크게 써 있었는데 대한민국. 사실 초기에는 그게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뭐지 이랬는데 알게 되니까 봉지 드러나지 않게 뒤집어 가지고 그거를 뭐 담아서 쓸 수 있게 하고 이럴 정도로 금기시하던 건데 이제는 공식으로 쓰고 나왔다. 이거는 뭐 국가 대 국가로 가져가겠다.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왜 학교에서 이렇게 친한 형 동생 할 때 선배님 뭐 형 동생 그렇지. 뭐 이러다 갑자기 김태훈 씨 이렇게 부르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네. 아니 거리감이 확 느껴지는. 싸우자는 거지. 진 교수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북한에서 들은 게 처음인가요?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작년 7월에 이미 김여정이 주한미군 정찰기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김여정이 발끈하면서 성명을 내면서 그때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거든요. 그다음에 그때쯤 또 뭐냐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리가 북한 팀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북한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우리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불러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같은 민족이다라는 건데 이제가 아니라 그냥 다 별개의 나라다. 너희들하고 상관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나라의 호칭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얀마라고 부르는 나라 있잖아요. 미얀마. 지금 미국에서는 주요 언론들이 미얀마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버마라고. 과거에 우리도 버마라고 불러요. 우리 아웅산. 그 아웅산 버마요. 왜냐면 이제 미국과 이제 영국 언론들은 그 1988년에 이제 버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민중들을 탄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호를 바꿔버려요. 미얀마로 국호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언론들, 특히 CN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군사정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한 미얀마를 안 쓰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언론들은 버마 옛날 호칭을 써요. 짭짜운 씨, 속 시원하게 좀 밝혀주세요. 왜 갑자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우리 북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핵무기도 있겠다, 또 ICBM도 있겠다, 위성 정찰도 뭐 있겠다. 이제는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쌀 좀 먹고 뭐 소 좀 먹고 할 때는 좀 비위 좀 맞춰주려고 뭐 한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이 남조선은 이제 남의 나라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진짜 김정은의 속마음이 지금 이야기한 저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최근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요. 그 젊은 세대들, 이제 남쪽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네. 꼭 통일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대답들이 많다라고 해요. 사실은 많아요. 저희만 해도 앞서 이 통일이라는 건 절대적인 가치지 이것은 뭐 논쟁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시기에 따라서 변하는 가치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어머니 때, 아버님 때만 해도 한국이 하나였을 때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심정적으로 분단돼 있다는 사실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불편해하는 겁니다. 근데 저만 해도 딱 태어났을 때 뭐예요? 둘이 어차피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교육을 받았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란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세대는 통일하면은 그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당위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저 북한 그럼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밌게도 북한도 마찬가지인 게 김일성하고 김정일 이들은 그냥 통일지상주의잖아요. 근데 사실 김정은만 해도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네. 신세대네. 북한은 옛날에 군대 내보낼 때 10년, 13년 군복무할 때 통일병사가 돼서 돌아오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조국을 통일하겠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는 북한이 사명감도 바뀌었어요. 오로지 결사옹이 청폭탄 정신으로 김정은만 결사옹이 하자로 바뀌었어요.
작년에 새롭게 추가된 게 백두혈통 결사부위가 추가돼서 이제는 김정은의 일가까지. 그러니까 10년, 13년 군복무를 김정은 개인의 사병이고 그 가정을 지키는 가병의 사명감을 지금 가지고 네.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북한도 변하는 거죠. 예, 저도 사실 당연히 통일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맞아요. 좀 했었었는데 누가 물어보면 통일이 왜 돼야 되는지 하면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뭐 되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민족이니까요. 라고 하면 과연 저 세대를 내가 설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나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거의 70% 가까이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강연 나가면 이렇게 통일을 반대하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생각할 거리를 어른들이 던져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통일이라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원한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보고 그래요. 그럼 북한 너희가 생각했을 때 갑자기 통일됐는데 미국의 대기업이 들어가서 북한을 땅 따먹게 하고 중국의 대기업이 와서 땅 따먹게 하고 러시아가 들어와 다 따먹었어. 경장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했다가 아무것도 못했어. 그럼 너희들 마음이 좋겠어? 대신에 어른들은 이런 길도 있어, 이런 길도 있어, 이런 길도 있어. 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너희들이 살 세상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듣고 판단해 라는 생각만 해주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면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려면 이제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그렇죠, 있죠. 그죠? 금방 그래요. 북한도 똑같이 그 지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분단이 인식되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통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쪽짜리 지도를 그리는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도 내가 모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고요. 한국에 오니까 제 친구들도 자기도 무슨 노래인지 몰랐지만 불렀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일은 이제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라는 통일로 나에게 어떤 문제인지를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통일을 이야기할 때 북한의 이제 싼 노동력과 뭐 값싼 뭐 지하 자원이라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할 땐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되면은 경제적 비용도 있지만 사회적 비용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이미 블루 칼라로 확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이트 칼라, 우리가 선진 기술 이러면은 북한 사람은 만년 2등 국민, 한국 사람은 1등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통일된 이후에도 사람의 통일을 나가긴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정서적인 어떤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그 베트남에 가잖아요. 베트남 친구들이 있는데 밥 먹다가 술 먹다가 갑자기 나가자 그래요. 왜? 갑자기? 아니 나가 빨리 나가자. 나가요. 왜? 뒤에서 하노이 사투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친구들은 호치민 친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트남에서 남베트남 친구들인데 북베트남 소리가 들리면 평양인 거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통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저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흡수 통일한 형태로 됐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앙금이나 감정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이렇게 받아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물론 이제 그냥 한번 해본 생각입니다. 향후 50년간 남북의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50년 동안 우리 서로 통일하려고 하지 말자 하는 가운데, 그래 너 외국으로서 너랑 나랑 우리 그냥 비자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듯이 그래 맞아 교류. 그 분단의 적대적 성격만 극복하자.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돼서 어느 정도 동질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통일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5천만 인구라 그러지만 이거 가지고는 성장 동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이나 이런 것. 남북이 합쳐서 이렇게 돼서 한 8천만 정도의 시장이 되면 우리가 내수 시장이라든 것도 있고 통일 대한민국이 좀 중국, 러시아하고 연결돼서 뭔가 좀 우리가 새로운 기회가 열릴 텐데 맞네.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독일의 통일에 관여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물어보면 그런 비교법을 많이 해요. 행운을 안겨줄 여신은 뒷머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기회가 올 때는 짧은 시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 앞머리를 미리 기다렸다가 준비했다 낚아채야지 뒷머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벌써 도망가 버리고 없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준비해야 걸 좀 된다. 이 강조하고 얘기는 잠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화적인 이야기로 좀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음악 시장에서 소위 씬이라고 그래요. 뭐 R&B 씬, 헤비메탈 씬, 뭐 힙합 씬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은 사실 이 씬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구 숫자 자체가 그 씬에서 아무리 잘해도
전체 유행 음악을 쫓지 않으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전업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억은 돼야지. 그렇죠. 우리 앤틱 시장 없죠? 올드카 시장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3년마다 차 바꿔야 되고요. 노트북 2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고 휴대폰도 2년에 한 번 바꿔줘야 기업이 유지가 되거든. 사실은 일본처럼 최소한 1억 정도의 인구가 있는 시장이 나와야 사실은 산업이 계속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성장을 갖게 된다는 건데 현실적인 또 니즈가 있는 거죠. 자, 정은이 아버지. 지금 보니까 뭐 통일 불가라고 아들이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한번 떠나보니까 통일 필요한 것 같아요. 통일하려고 이거. 했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정은이 아버지가 아닌 정빈이 아버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빈이 아버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빈이 아버지 우리 아들인데 지금 저 때만 하더라도 아마 우리 지금 아들이 그 중2, 중3인데 지금 뭐 김정은이 통일 불가를 이제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뭐 전쟁밖에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좀 제가 들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정은이 하고. 아버지 조심해야 될 게 저희는 배다른 형제 그냥 안 둬요.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아들 해외 절대 내보내면 안 돼요. 너 똑바로 하라. 야 똑바로 하라. 아까 방금 무슨 소리 한 거 통일 같은데? 불가라는 말을 빨리 지우라. 빨리 지금. 통일 할 수 있다 바꾸라. 아 그리고 저기 여동생 남편 어떻게 된지 들으셨어요? 혹시 성택이 지금 아직 살아있네? 못 만났어요? 네 공업을 어떻게 한 거야? 야, 아이고. 진짜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지금 공식적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도가 맞는데 그보다 앞선 6년 전, 이걸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94년도 그때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의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을 단 2주 앞두고 들려온 충격적 소식, 이 뉴스가 나온 뒤에 역사적인 첫 번째 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무산되고 맙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어제 새벽 2시에 사망했습니다. 새벽 2시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며 김일성의 고난은 일단 아들 김정일이 대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 지금도 기억나요. 저 진짜 웃으네요? 되게 정정하다니까. 진짜 정정한데? 정정한데 진짜. 아파 보이진 않아요. 전력, 철도, 이거는 어떤간이 인민경제 소량만이라고 금성 문제를 마저 해결해야 되겠어. 금속을 지금 어떤간에 우리가 구체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전기하고 금속만 풀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유엔에서 뭐 제재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하려면 해라. 이때까지 우리는 제재 받고 살았지 제재 안 받고 산 적이 없다. 우리 못 살 거 보이가. 그랬더니 제재 취소하겠다. 그래 취소했다 좋고 안 해도 좋고 나도 마찬가지다. 못 사는 거 봐라. 우리 더 잘 살다. 아니 그러면 이게 120시간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5일 전이라는 건데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기가 멸향산 특각 김일성 별장이죠. 예. 거기에서 죽기 전까지 저렇게 업무에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김일성이 왜 이 시점에 평양이 아니라 묘향산 별장에 있었느냐? 그건 바로 2주 뒤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묘향산 별장이었습니다. 네. 이 김일성이 직접 자기가 와가지고 2주 전에 와가지고 상황을 갖다 체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대통령이 처음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극진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인지 직접 와가지고 이거저거 다 점검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특각의 그 뭐 침실, 침구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 청소 이런 거랑 다 알아보고 심지어는 냉장고 안에는 물천수 물이 어느 만큼 충분히 차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할 정도였다고 하죠. 아 대접해야 된다고? 네네. 굉장히 기대가 컸던 거지 이제.
자, 남북은 물론 세계의 시선이 남북 평화에 집중된 이 순간 6.25 전쟁 발발 44년 만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는데요. 남북한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 단어를 듣기 싫어하는 다른 사람이 이 순간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하기와라 료라는 일본 기자가 쓴 김정일의 숨겨진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모든 게 다 1989년도에 다 시작됐대요. 아시다시피 뭐 89년도는 그 차우체스쿠라고 해서 루마니아의 동북권의 김일성이라는 그 독재자가 있었는데 군중들에 의해서 뭐 실질적으로 처형을 당해요. 그걸 딱 이 두 부자가 보고 어떤 걸 결심을 했냐면 군사력밖에 믿을 게 없다. 일단은 차우체스쿠가 저렇게 처형당한 것은 자기가 믿을 만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1990년도에 독자적인 기구로서 그러니까 국방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93년도에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일이 이제 정식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은 무조건 군사력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란 사람이 나는 김영삼 대통령과 만나야 되고 지금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 당시 이제 김정일이 이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다 노망난 노인네들이다. 맞아요. 그런 말 했어요. 네. 아빠인데. 이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딱 균열이 생겼다는 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어느 날은 그 김일성이 참석한 회의에서 경제 일꾼이 그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수령님 이제는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경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라고 진실한 말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때 김정일이가 그 말 듣고 화가 나서 그 일꾼을 말리는데 김일성이가 가만 잠시만 그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김정일을 타이를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사실은 1990년대 초반이면 어떤 상황이냐면 사회주의권이 몰락했다. 그렇죠. 맞아요. 사회주의 경제 블록이 몰락한 거고 그 여파는 당연히 이제 북한한테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김일성 상이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돌립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일화가 보여준 것은 김정일은 그냥 계속 가자. 이러면서 사실 그 다음에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지는 거고. 사실 김일성은 북한이 잘 나갔을 때 북한의 외교를 이끌었던 주축이었어요. 맞아요. 김일성은 맞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외교로 여태까지 어려움 다 돌파했기 때문에 외교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건데 김정일은 권력을 이양받아서 죽을 때까지 외교로서 뭘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은둔해. 그냥 은둔해서 무기 개발하고 핵 개발해서 그러네. 긴장을 고조시켜서 벼랑 끝 작전으로 국방력으로만 갔지.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미 부자지간이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이 정면 충돌했었을 때가 바로 이 시점이었던 거죠. 근데요, 이게 부자 간의 통일에 대한 이견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둘의 틈을 더 벌리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올 때 이 철도 관련 보수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때 우리 또 문제가 생겼다고요. 맞습니다. 또 우리 이만갑의 연기파 투톱입니다. 썬킨 진킵. 야, 썬킨 진킵. 야, 누가 수령님인 거죠? 양보하겠습니다. 영광이지. 어이 썬킴이. 네. 그 김영삼이가 묘양산까지 기차를 타고 오면 좋겠는데 경의선 철도 보수 작업을 그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그것이 그것이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아니 그 배짱 좋은 사람이 다 어디 갔나? 그래 그 썬킴이는 김영삼이가 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기야? 아닙니다. 수령님이 지정해 주시는 그날까지 레로 남조선 말로 레일 철도를 얘기하지요.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레루를 못 놓는다고? 레루를 못 놓는다고? 어허 이 조선의 김일성이가 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도 있는가? 날짜를 맞추자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배급이 중단된 지 오래돼서 동원이 힘듭니다. 배급이 중단돼? 특히 배급이 중단됐습니다. 여기까지. 와. 네,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네,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방금 이 뭐 연기가 어느 정도 좀 약간 코믹함이 있어서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대화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살 떨리는 대화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철도상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정일한테 죽일 가능성,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너무나 컸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철도상이 먹지 못해서 이를 나오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일성의 신조가 뭡니까? 이 밥에 공익국을 배불리 먹이는 게 본인이 세운 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인데 밥을 못 먹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모든 간부들은 다 잘 산다, 인민경제가 괜찮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라고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서 다그치기 시작하는 거죠. 김일성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김일성 주석이. 그리고 아들 김정일에 대해서 실망감과 분노, 복잡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막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띠띠띠띠. 주민들에게 그저 쌀을 주지 못한다는 게 사실이야. 내가 인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쌀도 못 준다는 게야. 그런 식으로 일하겠으면 최고 사령관이고 조직비서고 싹 그만둬라. 그때 조직비서였지.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던 김정일이지만 아버지의 그런 서리빨 같은 전화가 호통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아무리 김정일이지만 저는 벌벌 떨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일화가 사실이라면 그 자리에서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1980년 6차 당대회 때 아버지로부터 후계자 지목을 받죠.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91년 12월에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직책까지 물려받았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93년 4월에 국방위원장 칭호까지 주려고 북한의 소위 헌법까지 개정을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보답이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김일성이 대단히 실망을 했다라는 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이렇게 통일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었는데요. 김정일은 탐탁치가 않았어요. 김정일이 이렇게 삐딱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내용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에 도전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형제들. 김정일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자기 삼촌이죠. 김영주와의 권력 투쟁이었는데 김영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정통 이 레닌 스탈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약간 김일성 형의 그 주체 사상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김정일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아버님, 지금 김영주 삼촌이 주체 사상을 거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강도에 있는 산속으로 쫓아보낸 다음에 한 15년 동안 안 불렀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 김성애의 아들인 김평일도 이제 똑같이 아웃이 되는데 웬걸 요맘때 90년도 요 2, 3년 요때 다시 그들이 부활을 합니다. 김정일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근데 이게 그냥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아까 지미 카터랑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 옆에 김일성을 보조하던 사람이 김평일입니다. 진짜요? 원래 그 자리에는 김정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김정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근데 갑자기 김일성 옆에서 이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는 보좌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신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게 뭐지? 갑자기 아버지를 보좌한다고? 근데 인물도 좋고 아버지를 딱 닮았습니다. 태가 좋아, 태가. 그래 영어도 되게 잘합니다. 외교관을 해가지고. 김일성이 이제 후계자를 택한다고 할 때 김정일하고 김평일을 좋으라고 그러나요? 김평일은 왜 김평일이냐면 당시에 북한의 거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김성애라는 김평일의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평일이냐 아니면 지금 그때 당시 거의 전제가 없던 종일이냐 그러다가 저희 김일성의 측근 빨치산 측근들이 그래도 장자입니다. 그래도 김정일입니다 해서 된 거예요. 그 후에 김정일은 권력을 뭐 다 잡죠.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저 지금 생각나는데 북한군 전체 군인들에게 손목시계 선물로 줬어요. 자기가 최고 사령관이 됐다고. 그리고 장교들 몽땅 다 119 승진시켰어요. 군대만큼은 꽉 내 거지. 그 조직부장을 했지. 그러니까 김정일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김평일이가 내 눈에 나타난다? 아버지가 부른다? 불안하지. 완전 옳지 않죠. 정상회담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신경전. 2주 후에 남북 정상회담은 무사히 일어났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남북 평화의 메시지 대신에 결국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남북 역사상 최초로 일어날 정상회담을 단 18일 앞둔 밤, 고요했던 묘향산 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북한의 중심, 최고 지도자 김일성이 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기 때문. 갑자기 심장? 연락을 받고 평양에서 의료진을 태운 헬기가 묘향산을 향해 급히 출발하는데요. 그러나 하필 그날은 거센 폭우가 쏟아지던 날. 캄캄한 밤에 비바람까지
시야 확보가 어려운 탓에 헬기는 묘향산 정상에 부딪히고 맙니다. 심지어 추락했어? 북한의 운명을 쥔 김일성의 생사가 달린 급박한 상황. 평양에선 급히 두 번째 헬기를 띄우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김일성을 평양으로 이송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황. 7월 8일 새벽 2시 헬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의 심장은 멎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김일성이 죽지 않고 김영삼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그렇다면 남북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핵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고. 오, 맞다. 아니면 그와 가까운 조치를 취했을 거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돼가지고 북한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고난의 행군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도 심령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어. 맞아요. 고난의 행군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죠. 굶어 죽는 일도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변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은 있었는데 사실은 북한식 사고방식만 강조됐어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이런 거.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지금 이렇게 막강한 제 나름대로 이런 거 보면 그때 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사실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 중국은 변했잖아요. 근데 북한도 사회주의권이 몰락했기 때문에 노선 전환이 필요했는데 아마 김일성은 그래도 노선 전환에 좀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김정일이 좀 그걸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일성의 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다라고 하면 약간은 좀 달라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기 전에 뭔가 한번 통 크게 해보려고 하는 게 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예. 그렇죠. 결자 해지의 느낌으로 자기가 뭔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북이 절친이 된다면 떡상할 주식은? 건설회사, 보톡스 제조사? 카지노, 광고회사? 터치풍 회사. 건설회사. 건설회사. 왜? 똑똑하네. 왜냐면은 북한이 아직 이제 건설 개발 이런 데는 아직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건설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건설하고 이제 사람의 생활이 좋아지다 보면은 건설이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보톡스 회사가 아닐까. 안 돼요. 어떡해. 그렇지. 저는 이게 남과 북 여성들의 그 아름다움을 위한 욕구는 정말 이 세계 모든 여성들이 다 공통된 점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북한 여성들이 보톡스로 예뻐진다 그러면 정말 많은 여성들이 한꺼번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답이 딱 보입니다. 건설회사. 당연하죠. 예, 뭐 다 공사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식품회사. 네. 왜냐면 재료가 너무 많아질 거야. 거기다 대고 나라가 길어서 생선어업 쪽 우리가 못 잡는 뭐 명태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번질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단 고사리 하는 사람이 풍년이야. 많아지는데. 그럼요. 속이버섯하고 고사리로 많이 게 막 진짜. 자, 정답 확인합니다. 카지노? 카지노요? 항상 말이 돼? 카지노?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는 저기서 다 가능성이 있어도 카지노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지금 몇 개 나온 것 중에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찾음에 있어서 단기와 장기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됐다 이 시점에 오르는 주식과 통일이 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맞춘 거는 통일이 된 다음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지금 질문은 했을 때 절친이 된다면, 친해진다면. 네.
지금 유화적으로. 즉시 올라갈 수 있는 게 되자마자. 뭐냐? 되자마자. 왜냐면 그게 더 이해가 안 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저 같으면 만약에 관계가 좋아지면 호텔 가지. 지금 철도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바로 북경을 기차 타고 가고 싶고 여행 먼저 생각하구나. 기차 타고 독일까지 가고 싶어요. 네. 그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행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행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카지노예요. 그리고 북한이 카지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실제 가서 해봤어요. 돈도 조금 따봤고요. 근데 그 라지섬의 특구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 특구에 가면 카지노가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놀고요. 대부분 중국인들이 와서 놀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하고 북한이 관계가 좋아지고 경제 활동이 되면은 우리가 자연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북한 여행 금강산 올라가 보고 싶고 백두산 올라가 보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김에 또 한번 들어가서 우리 라스베가스에 가면 한번 해보잖아요. 그렇죠. 재미로. 네, 그러니까 바로 오를 수 있는 주식은 카지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김정은이 2018년에 그 원산에 그 갈마 해수욕장에 카지노를 하겠다 이래서 한국 기업들도 와 투자해라, 미국도 와 투자해라 엄청 그랬어요. 백사장을 따라 곳곳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시멘트 건물들. 김정은 위원장이 외화벌이 창구로 공을 들이고 있는 원산 관광특구로 5성급 특급 호텔과 카지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이제 2018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딱 됐을 때 그때 가장 강했던 섹터들이 어디냐면 바로 먼저 건설이고요. 건설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관광, 그러니까 북한의 관광과 관련된 카지노. 예. 그리고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 호텔 인테리어 하는 회사 주가가 엄청 우리나라 호텔 인테리어? 예. 그 기업이 제가 기업명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호텔 인테리어 하는 회사가 업체가 주식회사가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 안 나갔으니까 몰랐어. 얘기 좀 해주세요. 회사가 있구나. 그런 기업이 많이 갔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개성공단 관련. 거기에 우리나라들을 기업들이 입주해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못했죠. 개성공단. 네, 근데 그 당시에 이건 남북 관계 이제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럼 다시 우리가 정상 가동 되겠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주로 의류 회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어요.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남북이 통일이 되면 2050년에 통일 남북의 통일 한국의 1인당 GDP가 세계 1등 될 거예요. 물론 1인당 GDP이기 때문에 이제 인구를 고려해야 되지만 그 정도로 통일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라는 곳이 전망을 했습니다. 반대로 남북 관계가 되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급락할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보기는 같거든요. 광거회사? 북한 사람들은 광거에 뭔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보게 돼.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북한에 살다 해외 처음 나갔을 때 TV를 켰는데 그렇게 광고가 많이 나오는 맞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빨리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광고 거 같다. 저는 건설회사요. 왜요? 아니 그 공병국 군대들이 삽 가지고 모래 푸는데 언제 건설해요? 빨리 남한에서 가서 철도 넣고 다 해야지. 아니지. 한국건설회사. 나 지금 북한건설회사인 줄 알았지. 아유. 한국건설회사가 고란 기자님이 눈을 안 마주치려고. 나 다시 얘기할래. 너무 안쓰러우신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다시 저런 식으로 할래. 투자를 했던 거예요. 북한에는 분명히 주식회사가 없다고 했는데 주식이. 그렇죠. 어쨌든 건설회사. 아니에요. 건설회사 망하지 않아요. 건설회사는 무조건 되죠. 네. 급락할 주식은? 정답. 맞았어. 왜 그래 나 힘들게. 나도 그랬다며. 지금 주식 투자랑 똑같이 된 거야. 주식 투자랑 똑같이 됐어. 찍었어.
왜 그러지 근데? 왜 그러지? 아니 이유는 공부를 안 그러게. 했으니까 지식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은 이제 독일 사례를 하나 들면 독일이 이제 실제 통일이 됐을 때 했어요. 통일되기 전에는 사실 건설회사 주가 되게 좋았습니다. 좋긴 했는데 막상 통일이 되고 나니까 그 건설사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먼저 올랐다는 약간의 이제 선반영 그것도 물론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동독에 이제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거를 다 건설을 해놨는데 이제 약간 소득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입주를 못 하는 거예요. 동서독의 차이가 약간 너무 차이. 커. 비싸져서? 아, 이게 근데 건설사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거죠. 경제 기준은 서독으로 맞춰져 네. 있을 테고 동독은 월급이 낮은데 집값은 높으니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싸게 실제로는 기대감이 되게 높아서 주가들이 올랐는데 통일이 되고 나니까 약간 이제 현실에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 주식들이 굉장히 좀 고초를 치렀던. 와, 아이러니네요. 아이러니 진짜. 그러니까 국가 기간 산업에 관련된 거 도로 같은 건 몰라도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기대감에 많이 올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떨어진 건데 그래도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투자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시멘트거든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시멘트 회사가 시멘트를 건설회사 팔면 건설회사는 무조건 대금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인프라 투자 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뭐 시멘트 쪽은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왜냐면 그 중국에서 계획 개발하고 그 부자들이 누가 제일 처음에 됐냐면 올라갈 주식을 예측함에 있어서 북한 사람들 소득 수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을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중국의 경험을 봤을 때는 제일 먼저 관심 갖는 게 먹는 문제, 다니는 문제, 교통. 그래서 중국의 제1대 부자들은 먹는 걸 제공한 회사. 예를 들면 중국의 와하하라고 있어요. 와하하. 우유. 전 국민이 다 통상. 먹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부자가 됐고요. 그러면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 영양이 지금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유 같은 이런 주식들. 그리고 지금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또 왜냐면 북한에도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차 수요가 확 올라가요. 맞다. 중국이 그러면 자동차 갑자기 올라가. 중국의 제일대 부자들이 자동차 만든 사람이에요. 리슈프라는 분이. 그러면 자동차 왕이 생겼고 먹는 왕이 생겼어요. 그러면 100% 북한도 거의 부자가 나올 겁니다.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퇴직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 실업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청년 실업자는요, 그 취직이 좀 늦어져도 아버지 어머니가 먹여 살려요. 심각한 것은 장년 실업입니다. 50대, 60대에 퇴직하신 분들. 근데 이분들이 결혼이 좀 늦다 보니까 요즘은 60에 퇴직을 해도 자녀들이 결혼을 하기 전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가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 독일의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동독 지역에 많은 공무원이 가야 되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그쪽에 가족들하고 같이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안 가요. 안 가려고 하니까 월급도 더 줘야 되고 또 승진에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요즘 다들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60세에 퇴직을 해도 한 10년, 15년은 더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제가 희망사항은 정부에서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퇴직 공무원들 중에 나는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월급은 좀 덜 받더라도 연금 받으니까 가서 공무원으로 봉사를 하겠다 하는 분들을 이렇게 좀 뽑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이렇게 공무원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통일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늘어나죠. 또 집안일이 되기도 하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뭐 5년, 10년 이렇게 하면은 통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월급을 더 덜 줘도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건 뭐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기업 경영을 해보신 분들도 북한의 여러 가지 기업소들에 이렇게 가서 그걸 맡아가서 하게 되면은 그분들 많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각종 건설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은
북한 전체 이제 국토 개발을 해야 되죠. 이제 도로, 철도 다 깔고 그다음에 주택 건설 새로 해야 되고 발전소 줘야 되고 이런 건설 분야의 그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건설 분야의 일을 하려면은요, 이 부동산이 정리가 돼야 돼요. 북한 전역에 있는 토지를 사실은 측량을 다시 하고 지적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측량 기사들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걸 다 일일이 지적도를 새로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을 토지대장에 넣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토지의 가격을 또 써놔야 돼요. 토지대장 만들 때.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또 엄청나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고급 그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잠깐 북에다가 자기 집을 놓고 오거나 땅을 놓고 온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그거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소련 그 점령기 때, 군정기 때 그때 이렇게 뺏긴 땅은 그냥 놔뒀고요. 그다음에 동독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동독 정권이 이렇게 몰수해간 토지는 원주인들한테 다 돌려주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원주인들이 동독 가가지고 동독 주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내 집이니까 내놔라 하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기고, 두 번째는 개발하려고 보니까 이 땅들이 전부 다 소송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원주민한테 돌려주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독일이 사실은 그 원주민한테 돌려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뺏긴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못 해주고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통일 비용 이게 땅값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니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우리 헌법 그 사유재산권 보장제도에 맞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야 무슨 소리냐 이렇게 오랫동안 분단돼 있었는데 다 무시해버려라. 그냥 북한 주민들 이용하는 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국가가 그 실제로 점유하고 이용하는 북한 주민들한테 불화를 해주자 그냥 이런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뭐 그것을 통일되기 전에 우리 정부 입장이 이렇다 하고 발표할 수가 없어가지고 각 그 안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추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남한에 내려와서 북한 분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셔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간혹 북한에 핏줄을 남겨놓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통일이 되면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재산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자손이 핏줄이라고 와갖고 재산을 분할을 요구하면 이거 가능한 겁니까? 얼마 전에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북한에 일부 처하고 자녀들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딸만 데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재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의사로서 엄청난 그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 새엄마하고 배다른 동생들하고 이렇게 재산을 나누게 되니까 북한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동생들이 남한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 몫의 재산을 내놔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돼가지고 이 뭐 몇십억, 몇백억 되는 이 돈이 북한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돈이 북한으로 만약에 보내주게 되면은 북한 당국에서 그런 사람 다 찾아가지고 소송을 하겠죠. 그래서 2012년도에 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그 재산 상속권을 인정을 해주는데 북한에 돈을 보내려면은 필요 최소한의 치료비랄지 최소한의 생계비 이런 것만 보낼 수 있게 법을 만들고 그 보내는 것도 법무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보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땅 같은 거는 여기 상속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북한에 있는 그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고 다만 와서 행사를 못 하니까 그것을 법원에서 변호사 같은 사람들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통일되거나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을 관리하게 만들어놨어요. 세 번째 볼까요? 네. 세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그렇지. 북한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헌법에. 근데 실제로는 안 되죠, 그게. 네, 거주 없어요.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평양시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평양시 외곽에 사는 사람이 평양시 중심으로 가는 것도 국가 승인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사를 못 해요. 그런데 통일이 되고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이 되면은 엄청나게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이 중개를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일거리가 이제 계약서 다 써야 되니까 상당히 늘어나겠죠. 지금 신 기자님이 흐뭇하게 이렇게 미소 짓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신 기자님이 분명히 빨리 알려주세요. 갖고 오셨어. 경험하실 것 같아. 자, 어떤 겁니까? 저런 직업을 꿈꾸고 북으로 가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독특하시네요. 와. 그냥 북한에 간다고 북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북한 사람들의 땅을 매매시켜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게 알고 가야 공사 차원입니까? 비용을 받으실 겁니까? 저요? 아니 또 사업자니까 또 왜? 아마도 저런 분들을 교육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국가가 저한테 수당을 주겠죠. 그렇죠. 교육 수당을 주겠죠. 아무튼 공짜는 없다. 무조건 받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양쪽의 정서를 다하는 지금 이런 분들이 통일의 역할이 되게 클 겁니다. 근데 저 보면 통일후 대박날 직업이 대체로 보면 기성세대네요. 근데 저는 젊은 층의 일자리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그냥 한국식으로 개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4차 산업에 맞게 좀 스마트 시티로 제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젊은이들 공대 다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뭐 AI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맞게 그 친구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북한을 만약 스마트 도시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전 세계 수많은 그런 기술들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테스트 베드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젊은 친구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통일됐을 때 너가 이 기술을 가지고 북한에 올라가면 뭘 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생각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북한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이제 새로 그리는 거니까. 그렇죠.